자, 기본이론과정 3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33페이지예요. 233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토지정책수단이다 소개되고 있죠.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토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던 지역 지구제다. 다음은 공영 개발이다. 개발릭 환수제도, 자 토지은행제도, 이들이 모두가 토지 정책의 수단이 되는 것들이다. 여기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 토지 정책 수단이다. 옆에다가 별표 10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10개다. 그럼 매 회마다 두 문제 정도씩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양괄호 1번이에요. 양괄호 1번은 용도지역 지구제도다 나와 있죠. 이걸 줄여가지고 저는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괄호 1번 지역지구제도의 의의다 소개되고 있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지역지구제도는 토지 이용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된 방향으로 유도해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역지구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규제합니까? 법으로 규제한다. 그래서 법률적 행정적인 규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봅시다. 지역지구제도는 사적 시장이 외벽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서 채택되는 토지 이용 규제의 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의 외벽과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럼 시장의 힘에 의해서 부의 외벽과를 제거할 수 있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러나 시장의 힘에 의해서 부의 외벽과를 제거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정부가 개입해서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한다.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질문 다시 한번 봅시다. 지역지구제도는 사적 시장이 외벽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 채택되는 토지 이용 규제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은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지역 지구제도는 국토의 핵심이 되는 법률 근거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지역 지구제 법적 근거는 뭡니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거는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4번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이다. 여기 나면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지요. 용도 지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재 1편 2장 부동산 분류 방법이다.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용도 지역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그래서 이거 첫 글자 따서 우리가 도, 관, 농, 자 이렇게 기억을 잘했습니다. 다시 이때 이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구분해서 지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구분된 점이 없습니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만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다. 이때 도시지역은 어떻게 구분해 지정합니까? 다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다. 해서 첫 글자서 주상공록이다. 이렇게 기억을 잘했습니다. 이 내용이 동그라미 3번, 4번 내용이에요. 교재 봅시다. 동그라미 3번. 자, 국토의 핵심 및 유연한 법령상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동그라미 4번.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분도 부동산 학계론 이 과목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5번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5번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와 같은 하나의 대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의 필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의 대지의 용도 지역 간에는 용도 지역 간에는 중복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대지의 용도 지구 간에는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도 어떻습니까?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하다 생각하시고, 자, 아마 이분도 공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 결혼이다. 이 공식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대지의 용도 지역 간에는 용도적 간에는 중복해서 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용도 지구 간에는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하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도 어때?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하다 생각하시고 용도 지역 간에는 중복해서 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국토의기 및 위헌 법령상 동일한 토지에 자, 하나의 대지란 이야기죠. 동일한 토지의 용도 지역 간 중복정은 어때? 용도 지역 간의 중복정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도 지구 간 중복정은 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토지의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어때?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 놓으시고요. 다음 편과로 2번 봅시다. 자, 지역 지구제도의 목적이다라는 건데, 자, 우리 이미 다 배웠죠? 여기 보세요. 지역 지구제도는 근본적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된다. 그럼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방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또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 자체가 결국 어때? 지역 지구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 이용에 따른 부의 외벽과를 예방하고, 자, 부의 외벽과입니까? 정의 외벽과입니까? 그렇죠. 부의 외벽과다. 지금 부의 외벽과를 예방하고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어때? 높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지역지구제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여름 교재 2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36페이지 보세요. 하단에 양관에 2번 공영개발사업이다 소개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공영개발이다. 이는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공적 주체한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자, 공영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었다. 사실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규모가 크겠죠.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었다는 겁니다. 동안 1번 공공투자 사업은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군 계획사업 등에 자주 이용된다. 자, 보세요. 시장에 맡겨서 해결되면 굳이 공적 주체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시장에 맡겨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적 주체가 개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죠. 자, 공영 개발이다. 자,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적 주체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원토지 소유자로부터 사들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취득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수용 방식이다. 매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용 방식, 매수 방식 같은 의미로 보시고 수용 방식이다. 여기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수용 방식, 즉 매수 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갈등을 들 수 있다. 이때 피수용자다. 이는 뭡니까? 바로 원토지 소유자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원토지 소유자는 한편에 보상을 더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로해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이런 생각하세요. 자, 이 땅을 이제 공적체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초기에 어때? 비용이 많이 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수용 방식은 즉 매수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영개발이다. 여기에 의의라든지 공영개발이 있어 토지 취득하는 방식이 뭡니까? 수용 방식 또는 매수 방식이다. 여기에 단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양고로 3번 봅시다. 양고로 3번 보시면 개발릭 환수다. 이분도 이미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교재 봅시다. 개발사업 시행이나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 상승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개발 이익이지요. 이것은 개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한 제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 국가는 그 이익, 즉 개발이익을 어때?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발이익 환수는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드렸죠.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 안정에 기하며 토지용의 효율성 및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재고 높인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처음 개발이익을 환수한 데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 뭡니까? 바로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주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여러분 교재 2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238페이지 보시면 양으로 4번 토지 은행제도다 소개되고 있죠. 다른 말로 토지 비축제도다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분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죠. 여기 보세요. 토지 은행제도라는 것은 또는 토지 비축제도라는 것은 공적체가 저가의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비축시켜 놓다가 필요해서 비축 토지를 풀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풀어버린다. 따라서 토지 은행제도는 어떻습니까? 직접 개입 방법이 하나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토지 은행제도를 우리나라도 현재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중에 가장 주된 목적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바로 지가의 안정,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거죠. 또한 공용지를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공공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 여기에 가장 주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질서 있는 토지개발 선도하겠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등의 목적도 있다. 참고하시고 주된 목적은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실게. 토지은행제도다. 이는 정부가 즉 공적체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어떻습니까? 직접 개입 방법의 하나가 된다. 이 내용도 우리 시험 단골 메뉴예요.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봅시다. 양으로 4번 첫 번째를 보세요. 토지은행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적 개입선으로 토지 비축제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토지 은행제도를 도입시하는 궁극적인 목적, 대표적으로 두 가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지가 안정, 즉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겠다. 또 하나는 공공용지를 적시에 공급으로써 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고라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토지 은행제도는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3번. 공공토지에 비추는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은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결국 토지은행제도다. 이는 어떤 법률입니까? 공공토지에 비추는 법률이다. 여기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에서 여러분이 비축 여기에 동그라미 주세요. 자, 공공토지에 비축에는 법률이다. 비축 딱 동그라미 주시고 비축 이거 뭡니까? 바로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 관련된 법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연결만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지역지구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랬지요. 다음 개발이익 환수제도입니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 법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다음 토지은행제도 이는 비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공토지에 비추는 법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지가 안정, 공공시설 용지의 확보 및 적시 공급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가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즉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공공용지를 적시에 공급해서 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지요. 이외에도 질서 있는 토지개발 선도하겠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여름 교재 24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40페이지 보세요. 240페이지는 중간쯤에 보충학습 박스가 들어있지요. 박스인데 박스 봅시다. 박스 보시면 택지 소유 상환은 법률이다 나와 있네요. 이때 여러분 이 생각하세요. 택지 소유 상환은 법률은 폐지된 법률이에요. 물론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택지 소유상 법률 여기에 근거해서 택지 소유 상한이다. 이와 같은 정책 수단이 활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는 어떤 폐지된 법률이니까 현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간혹 이런 문제 나옵니다. 현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묻는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택지 소유 상한이다. 이는 현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관련된 법률 자체가 어때? 폐지되었죠? 위헌 판결까지 받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택지 소유 상한은 법률은 어때? 폐지된 법률이다.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이다. 이는 현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수단이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토지 정책 수단에서 살펴드렸어요. 자, 지역지구제, 다음은 공영개발이다. 다음은 개발릭 환수제도, 토지은행제도 등등 살펴드렸다 생각하시고 본 과제에서는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0페이지 하단 보시면 예제가 있죠.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회 시험 때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토지 정책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보세요. 개발 부담금제는 개발 부담금 부과하겠다 그 이야기죠. 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때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했죠. 그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로써 개발이익을 어때? 환수하고자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봅시다. 자,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자, 지역지구제다. 이는 어때? 토지용 규제는 대표인 정수단이 되겠죠? 어떻게 규제합니까? 법률적으로 규제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 수단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맞네요. 다음 3번 봅시다. 개발권 양도제도다. 이분도 우리 교재 1편 2장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TDR 제도다 표현할 수 있겠죠?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래서 개발권을 양도 팔아먹는 제도다.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 토지용 규제가 극심하에 따른 손실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 그랬지요. 됐습니다. 다음 4번 봅시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있어 개별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이게 이제 잘못된 내용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진 않았습니다. 배우긴 하지만 자, 먼저 간단하게 살펴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흔히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공시 알려주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여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땅값 알려주겠다. 이게 뭡니까? 집가 공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땅값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집값 알려주겠다. 이게 이제 주택가격 공시 제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가격을 알려주겠다. 이런 제도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 중에 대표되는 건 집가 공시도 주택가격 공시도다 생각하시고 본 문제는 집가 공시도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땅값 알려주겠다. 여튼 집가 공시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표준지 공시 집가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개별 공시 집가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표준 집가다, 개별 집가다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있다. 이때 표준지 공시가는 누가 알려줄 것인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반면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기 4번 보세요. 부동산 가격 공시도 있어 개별 공시가는 국토교통부장이 공시한다. 잘못되어 있죠? 개별 공시가는 누가 공시하는 겁니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지 공시가는 누가 공시한다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리고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 지문에서는 개별 공시가를 묻고 있죠? 이는 국토교통부장이 공시한다. 잘못되어 있죠? 누굽니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은 우리 교재 3편
5장 여기서 어때? 또 세부적으로 학습할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5번 봅시다. 토지 비축제도는 자 토지 비축제도다. 이건 뭡니까? 토지은행제도 이걸 뜻하겠지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토지은행제도 또는 토지비축제도 이는 뭡니까? 직접 개입 방법의 하나가 된다. 우리 시험 단골 메뉴라 그랬죠?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직접 개입이 하나가 된다. 따라서 5번도 어때? 맞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틀린 거 찾기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241페이지에 예제가 있죠. 이분은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설명 더 드리고 풀어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2절 토지 정책이다. 이분도 다 맞춰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 교재 242페이지예요. 242페이지는 3절 주택 정책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생각합시다. 자,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주택 문제부터 또 접근이 돼야 되겠지요. 지금 주택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적 주택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때 양적 주택 문제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여기서 비롯된 문제를 말합니다. 흔히 양적 주택 문제를 우리가 물리적 주택 문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지요. 다음 두 번째 질적 주택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때 질적 주택 문제라는 것은 주거의 질적 수익이 낮아지면서 비롯되진 문제를 말한다. 무엇입니까? 바로 소득의 문제다 할 수 있게 소득이 낮아서 주거의 부담 등이 낮다는 이야기. 그래서 비롯된 문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 주택 문제를 우리가 흔히 경제적 주택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를 크게 우리가 이제 양적 주택 문제와 질적 주택 문제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뭘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양적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질적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주택 정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튼 주택 정책의 목표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주택 정책의 목표는 뭡니까?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택 정책의 목표도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두 번째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을 공급하자. 세 번째 환경적으로 쾌적한 주택을 공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뭐가 될까요? 바로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자. 이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겠다. 어떻습니까? 양적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자. 이게 이제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242페이지 보세요. 자, 1번 챕터 주택 문제다 나와 있죠? 양보 1번 양적 주택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여기서 비롯된 문제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는 필요 주택수에 비해서 실제 주택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 물리적 주택 문제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양보를 2번 봅시다. 첫 번째 질적 주택 문제란 주거의 질적 수익이 낮아지면서 비롯된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이는 소득의 문제라 했죠. 소득이 낮아서 주택 가격이나 주거비의 부담 능력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흔히 경제적 주택 문제라고도 하지요. 자, 질적 주택 문제는 양적 주택 문제가 해결된 후의 문제다. 결국 뭘 먼저 해결하는 겁니까? 양적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질적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주택 문제도 여러 가지지만 크게 우리는 양적 주택 문제, 질적 주택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 244페이지를 보세요. 자, 244페이지는 2번 챕터 주택정책의 의의다 소개되고 있죠. 양보를 1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또한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주거 기본법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정부는 이제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또한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봅시다. 주택 정책이란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택 정책의 목표도 시장 개입에 대한 시장 참여의 저항이라든지 정부의 과다한 재정 부담, 대책의 일관성 결여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달성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아래 정책 목표 세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죠. 이는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겠지요. 동일번 질적으로 양원 주택을 공급하자. 이는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다. 다음 세 번째, 환경적으로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자. 이는 주거적의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주택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의 수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택 정책의 수단들에서 살펴드리는데, 주택정 수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게 바로 임대주택 정책이다라는 게 있어요. 임대주택 정책이다라는 게 있고, 다음은 분양주택 정책이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겠죠? 크게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정책, 분양주택정책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 같은 임대주택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먼저,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죠. 다음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있다는 것. 이도 또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건 이 세 가지예요.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서는 주로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주택정책 수단도 여러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드렸어요. 하나는 임대주택정책이다. 또 하나는 분양주택정책에서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임대주택정책 관련되어서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서는 매 회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본 과정에서는 임대주택정책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정책이다. 이 세 가지 잘 이해하시면 분양주택정책은 거저먹기예요. 심화 과정에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도 충분한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임대주택정책에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교재 246페이지부터 소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246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챕터 임대주택정책 수단이다 나와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도 자, 별표 8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8개 해놓으시고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이는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대료 상한제다. 이 표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통제 정책, 임대료 상한제다.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같은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격 규제 정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가격 규제 또는 가격 통제 정책이다. 제도다.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가격 규제도 여기서부터 이해해야 되겠는데, 자, 여기 봅시다. 이제 따로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설명만 잘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재화에 대해서 수요성은 우하향하는 모습이고요. 공급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수요선
공급성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때 균형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은 예를 들어서 어때 1,000원이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이 어때 1,000원이란 이야기예요. 자, 이때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 1,000원 이 자체가 적절하다면 굳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지요. 그러나 정부가 판단했을 때는 1,000원 이 가격이 때 너무나 높다는 높다. 그럼 소비자 즉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어때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 자 보세요.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적절하다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정부 판단했을 때는 이 1,000원일 때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즉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을 어때 낮춰주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가격을 낮춰줘야 할 때는 뭡니까? 바로 최고 가격을 설정을 하는 것이다. 즉 상한을 설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부터 혼동하지 마세요. 최저 가격이 아니에요.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최고가격 상한 설정한다. 그래서 최고가격 상한 설정했고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못 받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 형성되는 균형 가격보다 더 낮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0원 여기에 상한을 설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800원 여기에 최고 가격, 최저 가격이 아니에요. 최고 가격, 즉 상한을 설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800에 상한을 설정한다면 어때? 800보다 더 높은 가격을 못 받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어때? 최고 얼마입니까? 8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봅시다. 이때 보시면 어때? 이제 1,500이란 가격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음 1,200이란 가격도 받을 수가 없다. 1,000이란 가격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800이란 가격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500이란 가격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800의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는 이야기는 어때? 800보다 더 높은 가격을 못 받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공급자로부터. 못 받도록 하겠다. 그럼 공급자는 어때? 800 이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800이 받을 수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최고 가격 상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시장 형성된 균형 가격이 1,000 이걸 받아야지. 1,000 이걸 받아야 쉽게 이 생각하세요. 정상 이윤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1,000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때?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얼마입니까? 800이지요. 그럼 어때? 정상이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정부가 규제를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을 받게 되는 거지요. 물론 500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때? 이제 손해를 조금 적게 보려고 그러겠지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따라서 자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800. 여기까지를 어때? 받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에 형성되는 균형 가격보다도 더 낮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면 이때 모든 공급자들은 얼마를 받고자 합니까? 손해로도 적게 봐야 되기 때문에 800을 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800을 받고자 한다.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1,000이었지요. 1,000인데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가격을 어때? 800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생각합시다. 자, 시장 형성에는 균형 가격보다도 더 높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1,200 여기 어때?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의 범위는 얼마까지입니까? 1,200까지다. 자 보세요. 1,200의 상한 최고가격 설정이 있으니까 1,200보다 더 높은 가격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보면 1,200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1,500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렇지만 1,200은 받을 수 있지요. 자, 1,000도 받을 수 있지요.
800도 받을 수 있고 500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밑에 보세요. 이제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800도, 500도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어때? 받지 않으려고 그랬죠? 왜? 정상인도 존재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 정상인이 존재하는 1000 그리고 예, 자, 초과인이 존재하는 1200 이 중에 뭘 받고자 할 것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예, 1200을 받고자 할까요? 1000을 받고자 할까요? 그렇죠. 모든 공급자는 1000을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혼동하기 쉬운데 이런 생각을 하세요. 자, 보세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공급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1000 받고 8 용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초과인 얻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1000 받고 8 용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앞에 계신 우리 형님은 1200 받고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옆에 계신 형님은 1000 받고 팔고자 한다. 왜? 정상 이만 존재하는 얼마든지 공부할 용의였기 때문이지요. 그럼 저는 누가 거래합니까? 똑같은 상품인데. 자, 1200과 거래합니까? 1000과 거래합니까? 당연히 1000과 거래를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1200 받고자 팔고 있던 사람들도 나도 정상 임원한다면 얼마인지 팔 용의가 있다. 그래서 모두 얼마를 받게 됩니까? 1000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1200 받는다면 누가 안 사겠죠? 당연히 전부 다 1000과 거래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나도 정상 임원 온다면 얼마인지 팔 용의이기 때문에 1000원에 팔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시장 형성되는 균형 가격보다도 높게 최고역 상한을 설정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때는 모두가 얼마 받고 한다? 1000 받고 팔겠지요. 그래서 당연히 균형으로 다시 돌아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얼마입니까? 1000이었지요.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서는 균형가보다 더 높게 최고액 설정했습니다. 이때도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니까 개입한 이후에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0이 되겠지요. 1000이 된다. 따라서 가격을 낮춰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은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보다 더 높게 최고역 상한 설정하면 균형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시장에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소비자, 즉 수요자를 보호해 주겠다. 여튼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이야기지요. 없다. 따라서 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비자, 즉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주고 단다. 이때는 반드시 뭘 설정합니까?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때 최고 상한 설정할 때도 시장 형성은 균형 가격보다도 낮게 설정을 해야지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격을 낮춰주는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소비자, 즉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뭘 설정합니까?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을 한다. 이때 최고가격 상한 설정도 어떻게 설정합니까? 시장 형성되는 균형 가격보다 더 낮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라고 지금 우리가 가격 규제제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같은 가격 규제제도를 최고 가격제다 또는 상한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최고 가격제 상한제는 소비자,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최저 가격제라는 게 있으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정에서는 최저 가격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 가격제, 상한제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임대료 상한제다. 분양가 상한제다. 들어보셨죠? 이 같은 것들이 모두가 뭡니까? 소비자, 즉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주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가격 규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우리 과제에서는 최고 가격제, 상한제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임대주택 시장에 적용한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임대료 상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시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선은 이처럼 우하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급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요선, 공급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이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가 P스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 P스타가 적절하다면 굳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시장 형성에는 균형료 P스타가 지나치게 높더란 이야기예요.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거. 그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어때? 임대료죠. 임대료 줄여서 임료. 이럴 때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임대를 낮춰줄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임차인은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수요자, 즉 소비자가 된다. 알 수 있겠죠. 좀 수요자를 위해서 임대료, 즉 가격을 낮춰주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적용되는 게 바로 뭡니까? 소비자, 즉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주고 한다. 적용되는 게 뭡니까? 최고 가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가격제다. 또는 상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고역 상한을 설정해서 이보다 더 높은 임료를 못 받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최고역 상한을 설정하면 또 두 가지가 되겠죠. 시장 상태는 균형 임료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낮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방금 설명드렸어요. 높게 설정하면 당연히 균형으로 돌아와 버린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서 임료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최고역 상한을 설정하더라도 시장 형성에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분이 여러분이 혼동이 되냐면 항상 이 생각하세요. 자, 임대료 상한제다. 상한제니까 뭡니까? 최고 가격이다 생각하시고 최고가격을 즉 상한을 설정한 어떻게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P1에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P1보다 더 높은 임료로 못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임료는 P1 이 범위 내에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모든 임대인은 얼마의 임료를 받습니까? P1의 임료를 받게 된다. 우리 이 사례에서 모든 공급자는 800의 가격을 받게 된다 그랬죠? 이처럼 모든 임대인은 이제 P1의 임료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임료는 얼마였습니까? P스타였죠. 정부 개입을 해서 임료를 P1으로 이렇게 낮춰줬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장 형성은 균형 임료보다 더 낮게 최고역 상한을 설정한다면 임대를 낮춰주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임대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할 수 있겠지요. 임대료 낮았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기적인 내용을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P스타라는 시장 형성에는 균형 임료 이걸 받아야 정상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이보다 더 낮은 P1의 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정부 규제하니까. 정부가 P1의 최고역 상한 설정했다. 이보다 더 높은 임료를 못 받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P스타란 임료 받을 수 있어요? 없죠? 모든 임대인은 임료 얼마 받는다 그랬어요? P1을 받게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이제 정상임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신규 임대주택 공급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신규 임대주택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는 왜? 정상 이윤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기존의 임대주택도 타 용도로 전환을 시켜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일동에서 이제 임대로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타용도로 전환시켜버리겠다. 뭐 때문입니까?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지요. 자, 또한 이로해서 이제 결국 신규의 임대주택 공급하지 않겠다. 기존 임대주택도 타 용도로 전환을 시켜버리니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설령 기존 임대주택이 타용도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도꼭지 교체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돈 들어서 교체해봐야 P1보다 더 높은 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돈 들여서 고치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할 수 있겠죠. 잘 이해하세요. 이처럼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라는 건 왜?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개보수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고쳐봐야 피요보다 더 높은 임료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굳이 고치지 않겠다서 기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 등을 살펴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P1의 임료를 지불하겠죠. 그럼 이것은 P1의 임료화에서는 보세요. 수요 곡선과 만나면서 양이 수요량이 되겠죠. P1의 임료에서 공수가 만나는 점에서의 공급량이 된다. 그럼 P1의 규제 임료화에서는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다 할 수 있겠죠.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잘 기억하세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도 더 낮게 최고의 상한을 설정하면 반드시 어떤 상황입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공급입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지금 방울 메뉴예요. 자,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도 낮게 최고의 상한 설정하면 이때는 반드시 어떤 현상?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때 초과 수요의 크기는 단기와 장기를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클까요? 장기의 초과수 크기는 더 커진다 할 수 있겠지요. 뭐 때문입니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 공량이 더욱더 감소하기 때문이다. 공량이 더욱더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는 그만큼 주택이 더 부족하겠죠? 초과수 크기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단기와 장기를 비교한다면 항상 장기가 수요부터 마찬가지로 더욱더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탄력질수록 기울기 경사도는 완만해지겠죠? 그럼 보세요. 수요 곡선이나 공선의 기울기 경사도가 이렇게 더 완만해진다면 이것은 초과수 크기는 더 커지게 된다. 자, 우리 쉽게 이런 생각해보세요. 현재 수요선 우하향, 공선 우상향이라는 수요선 우하향, 공선 우상향이다. 이때 이 크기가 뭡니까? 초과수의 크기가 되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라면 수익선의 기울기 경사도가 더욱더 완만해진다. 이렇게 완만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처럼 초과수의 크기는 이 크기가 되겠죠? 초과수의 크기는 더 커진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장기의 공급도 더욱더 탄력적이 되겠죠. 그럼 탄력일수록 기울기 경사도는 완만해지니까 보세요. 당초 수요선은 이 모습이고요. 이제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다. 그럼 공선 기울면서 더 완만해지겠죠? 이렇게 더 완만해지면 이제 초과수의 크기는 어디가 됩니까? 바로 2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단기보다는 장기의 초과수의 크기는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장기의 임대주 공량은 더욱더 줄어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줄어든다. 사실 단기는 임대주 공량은 줄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고 임대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는 임대주 공량이 더욱더 줄어버린다. 그래서 초과수의 크기가 커진다는 이야기야. 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단기와 장기를 비교했을 때는 수요 모두가 장기가 더욱더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될수록 기울에서는 완만해지니까 이 초과수의 크기는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럼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난 이야기는 결국 주택이 남아돈다는 뜻이요? 부족하다는 뜻이요? 부족하다 그 이야기지요. 그럼 주택 부족 문제는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에는 주택 부족 문제가 더욱더 심해진다. 그래서 임대주택난이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기존 임차입자에서는 이처럼 정부가 규제하는 P1의 임료에서는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한 P1의 임대를 지불하고 다른
임대 찾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따라서 현재 임대택에서 움직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이제 이주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어때? 주거 이동은 이제 저하된다 할 수 있겠죠. 이분도 우리 시험 자주 출제 부분입니다. 사실 임대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거 이동이 활발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기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주 기피 현상. 주거 이동은 저하된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규제 임료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한 P1의 임료를 지불하고 다른 임대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 임대택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쿡 눌러 있으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 이동은 저하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신규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세요. 자, 임대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어때? 기피하고 있지. 기존 임차인은 이주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신규 임차인은 더욱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더욱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자, 보세요. P1이란 규제 임료하에서 공급된 양은 이 크기지요. 그럼 이 크기에 맞춰서 얼마큼 지불을 용해야 있느냐. 바로 수요성과 만나는 이 점이 있죠. 이 점에서의 임료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우리 여기를 P2다 생각합시다. 그럼 어때? P2란 임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야. 왜 그렇습니까? 워낙 불리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아무리 불리하다 할지라도 P2보다 더 높은 임료는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은 최대한 임료는 얼마입니까? P2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규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은 최대한 임료는 P2다. 이는 시장에 선정된 균형 임료보다 더 높죠? 정부가 규제한 임료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높다. 그럼 P2라는 임료를 정부가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어때? 암암리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래서 어때?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암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최대의 임료는 얼마가 됩니까? P2가 된다. 아무리 불려도 이보다 더 높으면 지불하지 않겠죠. 암시장에 형성된 최대한 임료는 P2가 된다. 그래서 암시장에서 형성된 임료 P2, 정부의 규제 임료 P1, 이처럼부터 임료가 이원화 돼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이중 가격에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상태형을 살펴보더라도 장기에는 임대주택난이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도 더 낮게 최고역 상한 설정하는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양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임대료 하락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이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정책적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임대주택 양은 줄지 않으면서 임대료 낮아졌다. 임대를 낮춘 정책 목적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임대 시장을 안정시켜 볼 수 있다. 정책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장기에는 임대 심화되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분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장 형성은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역 설정하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의 혜택을 한다. 그래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장기에는 임대탄이 오히려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이 돼야 된다는 만약에 이 같은 정책을 장기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활용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또 다른
정책과 병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이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말씀드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 이와 병행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이분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쉬었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학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생각하시고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학습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니다.